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2025년 6월 2일 내일 아침 6시부터 새 대통령을 뽑는 본선거가 진행됩니다. 물론 얼마 전부터 사전 투표 제도가 생겨서 이미 30몇 %에 이르는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 2, 3일 사이에 또 무슨 변화가 있을지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탄핵 사태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선거라 내일 자정 무렵 어떤 판결이 나면 모레 아침부터 바로 새 대통령이 인수위 절차도 없이 취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늘 그랬습니다만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권이 들어서면 꼭 변화를 꾀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건 어느 정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정권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쯤 되면, 아니면 또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 되면 어느 정권이든 또 다르지 않게 측근 비리나 횡포가 슬슬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문제가 밖으로 불거져 나옵니다. 우리 짧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연속 2번 구속되기도 하고, 그런 친인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위 측근으로 지내던 사람들이 구속 수감되고 재판을 받는 일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만, 제 짧은 인생 경험에 비추어 그렇지 않았던 정권은 별로 없었고 앞으로도 슬프지만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친인척 중에도 문제의 인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 현재 문제의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뭔가의 원칙이라 해야 될까, 가르침에 신호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보의 월간, 봉은사에서 나오는 월간 판전 2023년 11월 호에 실린 글인데 오늘날의 상황하고 맞는 것 같아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글의 제목은 문제를 일으키는 측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나가면서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제강점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은 기쁨을 제대로 누려보기도 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같은 민족이 전쟁을 치르는 슬픔을 맞이하였지만, 우리는 어쨌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수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가장 모범적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이제 국민들 중에 글자를 모르는 이른바 문맹자 비율이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 세계 수백 개 나라 중에서 문맹률 0, 제로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마도 유일할 것입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이른바 서구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문맹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큰 문제라고 합니다. 전혀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얼마 전에, 몇 해 전 얘기입니다.
10월 9일이 한글날이라 출근을 하지 않게 된 사람들 중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며 우리 문자인 한글을 갖게 해준 세종대왕의 은혜에 감사드린 이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어떠십니까? 그냥 쉬는 날인가요? 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에서 지도자로 인정받는 이들은 친인척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쓰신 방법을 함께 말씀드리려다가 오늘 드릴 이야기의 주제에서 살짝 벗어났습니다. 길지 않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층 인사들의 가족, 이 경우 대개 아들과 부인입니다. 가족과 친인척들이 저지른 부정행위 때문에 정권이 뒤흔들리고 국민들은 실망하게 되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외부인들의 시각을 구부러지게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권 교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 정당의 장기 집권이 불가능해지면서 이 친인척 비리 문제도 과거에 비하면 덜 심각해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긴 예전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신문, 방송 등 기존의 언론뿐 아니라 때로는 기존 언론사보다도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숱한 SNS 활동가들의, 유튜버도 포함합니다, 날카로운 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마음을 달래봅니다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의 고종사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고종사촌 동생인 띠싸 비구는 나이가 들어서 출가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른 대접 받기를 좋아해서 다른 비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심부름을 해주고 공손하게 받들어주기를 바랐던 거 봅니다.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수도원 승무원의 법당 한가운데 앉아서 다른 비구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올리게끔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비구들이 멀리서 부처님을 뵈러 왔다가 법당에 당당하게 앉아있는 띠싸 비구를 보고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중 한 분일 것이라 생각하며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리를 주물러주는 비구도 있었고 그랬는데 띠싸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비구와 띠싸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장로께서는 우한거를 몇 회나 보내셨습니까? 우한거는 우리나라의 하한거와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출가했기 때문에 아직 우한거를 보낸 적이 없어.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 5만원 비구요. 그대는 자만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구려. 모든 위대한 선배 비구들 중에 당신처럼 행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당신 우리들이 봉사하겠다고 했을 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소? 둘 사이에 몇 차례 언성이 높아진 뒤 띠싸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곧 나를 알게 될 거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이 일을 하소연하려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갔고 다른 비구들도 걱정하며 띠싸를 따라갔습니다. 띠싸가 부처님께 저 비구들이 저에게 심한 모욕을 퍼부었습니다며 일러 바쳤습니다. 당시에 부처님께 찾아가서 일러 바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더군요. 띠싸요, 그때 그대는 어디에 있었어? 그때 저는 법당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저 장로들이 법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겠구려. 예, 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저들을 맞이하였소?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세면도구 등을 챙겨주었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주었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고 다리를 주물러 주었소? 부처님이시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띠싸를 꾸짖으셨습니다. 띠싸요,
그대는 저 장로들에게 이 같은 배려를 했어야 마땅하오. 꾸짖음을 받을 사람은 바로 그대요. 이제 여기 함께 온 장로들에게 그대의 행동에 대해 용서를 빌도록 하시오. 그러나 띠싸는 뉘우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 사람들이 저를 모욕했습니다. 저는 저들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띠싸는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띠싸의 잘못을 나무란 부처님께서 함께 자리에 있던 비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띠싸 비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언짢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지녀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애를 가지고 그를 정성스럽게 보살펴주며 관용을 베풀어 주어야 하오. 그렇게 해야만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계속 두 편을 읊으셨습니다. 그가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나를 굴복시키고 내 것을 약탈했다. 사람들이 이러한 적의를 품는다면 그들에게서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가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나를 굴복시키고 내 것을 약탈했다. 사람들이 이러한 적의를 품지 않는다면 그들에게서 원한은 사라진다. 법구경 단맛바다 개송 제3번과 4번입니다. 나이 들어 출가한 데에다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었던 띠싸 비구의 잘못을 지적하며 하여 반성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다른 비구들이 그 때문에 그를 지나치게 무시하며 외톨이로 왕따를 시키지 않을까 염려되어 배려하는 부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띠싸 비구와 같은 문제는 언제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과거에 비하여 권력자의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와 부정행위가 많이 줄어들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면 이것이 오늘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깨끗하리라고 제가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도 염려스럽습니다. 제 염려가 기우가 되길 기원합니다. 물론 정치, 경제뿐 아니라 문화와 사회 분야에서도 권력과 힘 옆에는 늘 친척과 친인척의 부정과 비리가 싹을 틔워 자라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날카로운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부처님 제자인 우리들은 일반 사회 구성원들과 달리 비판과 질책에 머물지 말고 그를 대하는 중심에 자비가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비의 화현인 관세음 보살님께서 손과 눈을 1000개나 가지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 어려운 상황을 구석구석 살피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할까 걱정하는 깊은 마음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진할 때 넓고 깊은 원력을 갖추신 대자대비, 원력 홍심 대자대비 한 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종사촌 동생으로 오만하기 짝이 없어 승단 화합을 깨고 있던 띠싸 비구 문제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말씀드리며 오늘날 일어나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권력자 측근의 부정과 비리 문제 등을 거론하였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문제는 사례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실은 대통령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가정이 곧 세계, 아니 우주 전체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6월 2일 오래전에 쓴 글을 이야기로 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